다양한 가능성, 하나의 현실. 우리가 세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느냐는 문제가 왜 하루하루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일까? 단순히 미래의 꿈을 현재의 사실로 만들기만 하면 이미 벌어지고 있는 사건까지도 그 결과를 바꿀 수가 있는 것일까? 예를 들어 세상이 세계대전을 향해 치닫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전쟁이 일어날까?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있다거나 결국에는 건강을 잃게 될 운명이라고 믿는다면 정말 그러한 믿음이 현실로 될까? 혹은 이미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경험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데도 종종 간과되는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일까? 인생은 우리의 예상과 기대대로 흘러가는 것일까? 우리의 상상이 이미 현실이 되고 기도가 이미 답을 받는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가능성들이 시작되기 전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그러려면 양자 물리학이 우리의 세계에 대해 알아낸 중요한 사항들을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양자 물리학은 원자보다 더 작은 물질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심지어 일련의 법칙까지 만들어 보이지 않는 극소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상할 수 있게 했다. 법칙은 몇 가지 안 되고 단순하지만 아원자와 같은 세계에서의 입자의 행동은 기묘하게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학 법칙은 보편적이지 않다. 극소 세계에서는 물질이 일상 세계에서와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이다. 둘째, 에너지는 파동일 수도 있고 입자일 수도 있고 때로는 둘 다일 수도 있다. 셋째, 관찰자의 의식이 에너지의 행동을 결정한다. 모두 타당한 법칙이지만 양자물리학의 방정식이 입자의 실제 존재를 묘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필히 명심해야 한다. 즉, 양자물리학의 법칙들은 입자가 어디에 있고 일단 그곳에 간 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확실히 설명하지 못한다. 그저 입자의 존재 가능성을 설명할 뿐이다. 입자가 어디에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행동할 수 있고 그 특징은 어떠할 수 있다는 정도에 그친다. 이러한 결론은 어느 것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거나 발전한다. 하지만 이는 중요하다. 우리는 이 법칙들이 설명하고 있는 바로 그 입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들 입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알 수 있다는 커다란 가능성이 열린다. 양자 물리학이 정말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우주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인 것이다. 우리 세계와 우리 삶과 우리 몸은 양자적 가능성의 세계에서 선택된 혹은 상상된 그대로이다. 우리가 세계나 삶이나 몸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새로운 방식으로 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즉, 여러 가능성들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양자적 가능성 중 오직 하나만이 우리가 현실로 경험하는 실제가 된다. 다양한 가능성 중 어느 것이 현실이 될지는 우리의 의식과 관찰 행위로 결정되는 듯하다. 다시 말해, 우리가 관심을 주는 가능성이 우리 세계의 현실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양자이론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입자는 측정과는 독립된 개별적 실제여야 마땅하다. 이 문맥에서 측정이란 관찰자,
즉 우리 인간이다. 우리 의식의 집중이 우리 세계의 현실이 된다. 양자 세계의 이치에 대한 의문에서 핵심적인 주제는 우주에서 우리 인간이 맡고 있는 역할이다. 과학적 발견을 이해함으로써 이 발견을 어떻게 우리 삶에 이용할 수 있을지를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까닭도 바로 이 때문이다. 세계를 설명하는데 왜 두 그룹의 법칙이 필요한가 하는 미스터리는 영국인 물리학자 제프리 잉그램 테일러가 1909년 처음 실시한 실험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거의 1세기 전의 실험이지만 그 결과는 여전히 토론과 의문의 중심이 되고 있다. 처음 실험이 실행된 이후 수차례 같은 실험이 반복되었다. 그때마다 결과는 똑같았고 복잡 미묘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중 슬릿이라고 불리는 이 실험은 자그마한 구멍 2개가 뚫린 벽에 양자 입자와 같은 물질을 발사한 후 입자들이 벽을 통과한 다음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한쪽에서 보낸 입자는 실험이 끝날 때까지 계속 입자로 남아있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실험 결과는 입자가 여행을 시작하고 끝나는 사이 어느 지점에서 대단히 기묘한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입자가 구멍이 하나뿐인 벽을 통과하면 입자는 예상대로 입자로서 행동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입자 노릇을 충실히 한 것이다. 당연하다. 반면 구멍이 2개일 때면 똑같은 입자를 쏘았는데도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행동을 보인다. 처음 발사될 때만 해도 입자였던 것이 도중에 신비로운 변화를 일으켜 두 구멍을 동시에 통과하는 것이다. 이는 에너지 파동만이 그럴 수 있는데 목적지에 나타난 패턴 역시 에너지 파동을 쏘았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이는 과학자들이 양자의 기묘함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양자의 특성이다. 여기서 가능한 유일한 설명은 두 번째 구멍으로 인해 전자가 일시적으로 파동으로 변했다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처음 출발했을 때처럼 입자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러려면 전자는 어떻게든 두 번째 구멍의 존재와 사용 가능성을 인식해야 한다. 바로 여기에 의식의 역할이 개입한다. 전자가 뭔가를 문자 그대로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의식의 유일한 다른 원천은 실험을 지켜보는 사람뿐이다. 전자가 통과 가능한 구멍이 2개 있다는 것을 아는 존재는 바로 관찰자이며 이러한 관찰자의 의식이 전자의 여행 경로를 결정한 것이다. 핵심은 이러하다. 전자는 때때로 우리의 기대대로 행동한다. 그런 경우 사물이 뚜렷이 구별되고 분리되는 일상세계의 법칙이 전자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전자는 때때로 파동처럼 행동함으로써 우리를 놀라게 한다. 그런 경우 이러한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따로 양자 법칙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우주 만물의 일부이며 의식이 우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로 하여금 세계와 우리 자신을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볼 기회를 준다. 역사적으로 과학자들은 이중슬릿 실험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2가지 주요 이론 중 하나를 선택해왔다. 각 이론은 장점이 있으며 다른 이론의 허점을 메워주는 설득력을 갖고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2 이론은 격투 중인데 3번째 가능성이 최근에 등장했다. 이 새 이론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첫 번째 이론은 코펜하겐 해석이다. 1927년 덴마크 코펜하겐의 이론물리학 연구소에서
물리학자 닐스 보어와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새 이론이 드러내는 양자의 기묘함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방법을 찾아 분투했다. 그 결과 코펜하겐 해석이 탄생했으며 양자가 왜 그처럼 행동하는지에 대해 지금까지 가장 널리 인정받는 이론이 되었다. 보어와 하이젠베르크에 따르면 우주는 무한하게 겹쳐져 있는 가능성으로서 존재한다. 어떤 확정된 위치나 상태도 없이 양자 수프, 측정 전의 양자 세계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한 상태로 있다가 무엇인가가 일어나는 순간 그중 한 가지 가능성을 실현시킨다는 것이다. 그 무엇인가란 바로 인간의 의식 혹은 단순한 관찰 행위이다. 우리가 벽에 구멍을 통과하는 입자를 지켜보고 있으면 그 관찰 행위 자체가 양자의 여러 가능성 중 하나를 현실로 고정시킨다는 것이 실험으로 입증되었다. 이처럼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우리가 집중한 한 가지 가능성이다. 장점은 실험에서 관찰된 양자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대단히 성공적이었다는 것이다. 단점은 이 이론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누군가가 혹은 무엇인가가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우주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점에 대한 것이다. 게다가 코펜하겐 해석은 중력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두 번째는 다세계 해석이다. 양자의 괴이한 행동에 대해 코펜하겐 해석 다음으로 가장 널리 인정받는 이론은 평행 우주가 존재한다는 다세계 해석이다. 1957년 프린스턴 대학의 물리학자 휴 에버렛이 제안한 이론으로 양자 세계의 여러 커다란 신비를 설명해 주어 많은 인기와 지지를 얻고 있다. 이 이론 역시 코펜하겐 해석과 유사하게 매 순간순간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들 가능성은 모두 이미 존재하며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여긴다. 다세계 해석이 코펜하겐 해석과 다른 점은 각 가능성이 각각의 공간에서 진행 중이며 다른 공간에서는 서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독특한 공간들은 대체 우주라고 불린다. 우리는 하나의 우주에서 하나의 가능성의 시간 흐름을 따르다가 때때로 다른 우주의 다른 가능성으로 양자 도약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의식 집중의 이동으로 자신이 기적적으로 치유되었다는 점만 빼고 다른 모든 것은 예전과 거의 비슷한 세상으로 갑자기 옮겨갈 수 있다. 에버렛의 해석은 우리가 이미 각각의 대체 우주에 존재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다른 우주의 나를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꿈과 환상을 살아낼 수 있다. 이 이론의 지지자들 중에는 심지어 우리가 밤에 꿈을 꾸는 것이 우리를 현실에 붙박아두는 의식의 집중이 잠을 자면서 누그러져 다른 가능성의 세계로 옮겨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코펜하겐 해석에서의 관찰자와 비슷하게 우리는 오직 우리가 의식을 집중하는 가능성만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특정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비결인 것이다. 장점은 코펜하겐 이론이 제시한 다양한 가능성을 우리가 왜 보지 못하는지를 설명한다. 단점은 양자 이론에 기초한 여느 이론이 그러하듯 이 이론 역시 중력을 설명하지 못한다. 양자 세계의 현상 일부를 설명하고는 있지만 자연의 모든 힘을 설명할 수 없다면 완전한 이론이라 볼 수 없다. 최근 들어 코펜하겐 해석과 다세계 해석의 단점을 보완한 세 번째 이론이 제기되었다.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 교수 로저 펜로즈 경의 이름을 따 펜로즈 해석이라고 불리는 이 이론은
양자 물리학자들이 종종 간과하는 중력이야말로 우주를 한데 모으고 있는 힘이라고 주장한다. 세 번째는 펜로즈 해석이다. 다른 두 해석의 지지자들과 마찬가지로 펜로즈 역시 다양한 가능성이 양자 준위에 존재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의 이론은 특정 가능성을 우리 현실에 묶어두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에서 전혀 다르다. 펜로즈는 각각의 양자 가능성이 물질의 형태를 띈다고 주장한다. 모든 물질에는 중력이 있으므로 각 가능성은 저마다 중력장을 형성한다. 하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수록 양자 가능성은 더욱 불안정해진다. 모든 가능성들이 영원히 지속될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얻기란 불가능하므로 결국 양자 가능성들은 가장 안정된 하나의 가능성으로 합쳐진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현실인 것이다. 이 이론의 가장 큰 장점은 아인슈타인 이론과 양자 이론을 분리하고 있던 핵심 요인인 중력을 처음으로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현실을 존재하게 하는 핵심적 힘으로 본다는 것이다. 아마도 펜로즈 해석의 가장 큰 단점은 꼭 이 이론이 필요한가 하는 과학자들의 회의이다. 양자 이론이 여전히 이론에 머물러 있으나 지금까지 양자 실험의 결과를 예측하는데 100% 성공해왔다. 따라서 현실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이론이 이미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펜로즈의 해석은 이러한 유용성을 제공하면서도 다른 이론이 간과한 중력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해석이 맞는 것일까? 촉근 통합 이론의 공저자이자 이론 물리학자인 미치오 가쿠는 다음과 같이 양자 물리학의 공경을 절묘하게 묘사했다. 이번 세기에 발표된 이론 중 가장 어리석은 것으로 양자 이론이 종종 거론된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양자 이론이 가진 유일한 이점이라고는 의심의 여지 없이 옳은 것뿐이라고. 이 세 유력 이론 중 어느 하나라도 극소세계인 아원자계의 비정상적 행동과 우리 눈에 보이는 일상세계의 이치를 둘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각 해석은 실험실에서 관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주 잘 설명하지만 빠진 고리가 있다. 그것은 바로 관찰되는 모든 것을 담는 그릇으로서 우리를 이어주는 디바인 매트릭스의 역할이다. 관찰자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실험 결과가 야기된다니 어리둥절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만약 비정상이 전혀 비정상이 아니라면 양자의 기묘함이 사실은 물질이 행동하는 정상적인 방식이라면 광속보다 더 빨리 이동하는 정보에서부터 동시에 두 장소에 존재하는 물질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기이함이 실은 우리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의 잠재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우주 만물을 이어주면서도 양자가 갖고 있는 자유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막는 요인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들 이론에서 빠져있는 요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생각, 느낌, 감정, 믿음과 같은 의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창조하는 우리의 능력이다. 여러 가능성 중 하나를 우리의 현실로 고정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 의식이다. 이 점에서 과학은 세계의 고대 종교로 돌아간다. 과학과 신비주의적 종교는 똑같이 말한다. 우주 만물을 잇고 있으며 단순히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의 행동, 즉 현실에 영향을 끼치도록 해주는 어떤 힘이 있다고. 하지만 주류 과학은
양자 물리학의 발견에 종교계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다. 내가 앞서 이야기했던 이유들로 인해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전자와 광양자의 행동 방식이 우리 일상과 아무 관련도 없다고 믿는다. 반면 종교계에서는 아원자계에서 물질이 행동하는 방식으로 인해 우리가 우리 몸과 세계를 바꿀 수 있다고 본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양자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일상 하나하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잃어버린 마음의 기술만 다시 찾는다면 치유하고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하고 언제 어디에나 있고 천리안을 가진 양 멀리 떨어진 곳을 보고 텔레파시로 대화하고 평화를 조성하고 그 어느 것이든 할 수 있다. 의식을 집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는 바로 고대로부터 소중히 이어진 종교의 커다란 비밀이다. 현실 만들기 입문. 대승불교에서는 우리 의식이 집중하는 곳에만 현실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형태가 있는 세계이든 형태가 없는 세계이든 모두 분별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의식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경험은 우리에게 진짜처럼 느껴지는데 이는 우리가 어느 하나의 현실 가능성을 향해 의식을 집중하여 진짜 경험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단어 몇 개만 바꾸면 20세기 양자이론과 매우 흡사하다. 양자 가능성의 모든 법칙이 참이고 감정이 현실을 선택하는 비결이라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옆 사람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를 들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가족이 이미 치유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일까? 어느 한 가지 답만 있을 수는 없다는 이 의문 자체의 속성이야말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우주에서는 수많은 답이 가능하다. 여러 대체 현실 중에는 사랑하는 이가 이미 치유된 곳도 있을 것이다. 심지어 애초에 병에 걸리지 않은 현실 또한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이들 가능성이 우리의 현실이 되지 않은 것이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세계를 어떤 식으로 보고 자신에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는지 여부로 요약된다. 그렇다면 이어서 이런 의문이 떠오른다. 우리는 어느 가능성을 선택하는가? 우리의 가족이나 의사는 어느 현실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리는가?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에게 현실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부터 인식해야 한다. 거의 죽음에 다다른 남자에 대한 네빌의 이야기에서처럼 현재의 현실은 굳건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말랑말랑하여 이리저리 변형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 때조차도 현실을 바꾸기도 한다. 네빌의 글에서 그 남자의 의사는 진단을 내리며 특정 결과를 기대했다. 그 남자는 자신이 선택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의사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믿음으로써 특정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었다. 그러다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에야 그의 몸은 새로운 믿음에 반응했다. 그것도 순식간에. 아인슈타인은 문제를 만들어낸 사고 수준에 머물러서는 그 문제를 풀 수 없다는 명언을 남겼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는 현실을 만들어낸 의식 수준에 머물러서는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다. 코펜하겐 해석과 다세계 해석과 펜로즈 해석이 말하는 다양한 가능성 중 하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가능성을 우리가 정확히 조준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우리 일상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 즉 어떤 식으로 느끼느냐에 달려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긴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죠? 아무리 봐도 병색이 완연한 사람이 이미 치유되었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세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환상 너머를 보려는 우리의 의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이가 병에 걸렸다면 아픈 몸의 너머를 보며 그가 이미 치유되었으며 새로운 현실에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느껴야 한다. 다만 다른 가능성을 현실로 선택하려면 새로운 현실에 대해 생각하거나 사랑하는 이가 이미 회복된 것이라면 좋겠다고 소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는 세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때 가장 주의해야 할 함정이다. 사랑하는 이나 장소나 물건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되뇌며 눈앞의 현실을 부인함으로써 상황의 중대성을 무시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끔찍한 현실을 치유의 현실로 대체하려는 행동이 없는 한 현실 부인은 절망이나 실망만큼이나 무익할 뿐이다. 나에게도 이런 덫에 빠져 결국 세상을 떠나버린 친구가 몇몇 있다. 눈을 감기 전 심장이나 정신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본인만이 알겠지만 나는 그들이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 겪는 고통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 그들은 논리적으로 따졌다. 내게 그렇게 막강한 능력이 있다면 왜 아직도 병이 낫지 않는 건가? 생각을 완전히 뜯어 고쳤는데도 왜 아직도 치료되지 않는 거지? 이는 심오하면서도 개인적이며 민감한 주제이다. 우주가 무엇이고 어떤 이치에 따라 움직이며 신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논의에서 이 대답은 종종 강렬한 반응을 야기한다. 핵심은 이러하다. 새로운 가능성을 선택하는 것과 새로운 현실이 깨어나게 할 생각과 느낌과 믿음을 철저히 따르는 것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새로운 현실을 선택한다고 단순히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양자 가능성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 방식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 네빌의 말대로 사랑하는 이가 옛날 상태가 아니라 새로운 상태에서 살고 있다 하는 새로운 가능성에 나 자신을 오롯이 맡겨야 하는 것이다. 이는 더없이 소중히 전승된 고대 종교의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러한 인간과 신성과의 소통 기술을 우리는 종종 기도라고 부른다.